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부터 지원 기준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 제가가 됐습니다. 지금 37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역대 우리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추경이고 또 건국 이후에 가장 큰 방역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부터는 이름을 방역 지원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네. 그 지원 대상도 아주 구체화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 예. 또 영업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가 그 보름 전인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예. 그 경우에 이제 매출이 그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줄어든 매출액에 비례해서 예. 최저 600만 원에서 네.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371만 명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각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세무 신고한 내용, 예. 부가세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매출이 자동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오후 3시까지 가게 되고 그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 누리집,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아무런 서류 제출 필요 없이 바로 클릭만 해서 신청을 하면 빠르면 오늘 중으로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다 지금 전산 프로그램이 다 돼 있거든요. 예. 이제 다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 2명 또는 3명 이상이 한다. 이래 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에게 나눠주는 손실보전금 금액을 확정하는데 추가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좀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현재 문자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문자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손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손실이 늘어난 경우에서는 본인이 해당자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게 행정착오로 해서 잘못됐다 이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챙겨보고 바로 신고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짝수 날짜, 홀수 날짜로 정해져서 오늘이 30일이니까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인 사람, 짝수인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1일은 홀수인 경우 이렇게 홀짝제를 쓰게 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관계없이 공휴일도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빠르면 10일 내에 전체 나가는 손실보전금의 9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서 속도전, 자영업 어려운 방역 조처 피해를 구제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신청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일단 2개월 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이제 정부가 또 소상공인이나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등도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특고라는 이 영업, 그러니까 근로 형태가 있는데요. 특별고용자 뭐 이런 얘기인데, 특고라는 게 이를테면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또는 학습지 강사 이런 분들은 특정하게 회사에 고용이 돼서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본인이 완전히 자영업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고용 형태예요. 이 대목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입증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 보전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특고 분들에게 또 프리랜서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추가로 만들었고요. 예. 또 하나 이번 이 손실보증금의 특징은 그동안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였는데 이것을 50억 이하로 그 대상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인들 또는 공연, 전시 이런 분야, 여행업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방역 규제에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정부의 다른 업종에 대한 방역 조처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금융 지원, 그러니까 이 손실 보증금과는 무관하게 예. 코로나로 폐업을 한 분들 또는 경영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 자금 지원도 재원을 상당히 지금 두툼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장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사실 당초에 제출했던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전체 추경 규모가 62조 원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예, 그 재원이 제일 큰 변수인데요. 예. 현재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세금이 더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올 연말까지 53조가 더 그친다. 네. 그래서 그 53조를 일단 첫 번째 재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조조정이라 해서 작년에 확정된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금,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예금을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원래 59조를 마련을 해서 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게 62조로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 국채 상환 규모를 1조 5천억 정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그 자금 조달 루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수 추계를 다시 하는 거,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거, 그다음에 국채 상환 규모를 줄이는 거 이렇게 해서 62조를 만들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추경안이 제가가 되는 동안에 정부에서 오늘 또 있었던 민생안전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총 이제 3조 1천억 원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금 서민의 어떤 이제 생계와 관련해서 10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밝혀져 있어요. 어떤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가요? 이게 정부가 추경을 62조를 풀기 시작하는 날 물가 관리 특히 물가 폭등 과정에서 생기는 서민들의 예.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내어놨는데요. 뭐 이렇게 같은 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경이 손실 보증금으로 인해서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이것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또 서민 대중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데 3조 원 이상을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을 안 받는 이런 그 금액이 약 3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입품 관세인데요. 외국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국경을 넘을 때 거기는 테리프라 해서 관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입법 사항이거든요. 예. 다만 그 할당 관세 제도로 해가지고 정부가 일정 기간 세율을 안 받거나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부에게 그 융통성을 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당 관세 제도라는데 이것을 작동을 해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뭐 많게는 연말까지 관세를 일체 안 걷겠다. 특히 중요한 대목이 돼지고기인데요. 예. 돼지고기가 이제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대목에 현재 관세율이 22%에서 25%까지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을 연말까지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0%로 한 푼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시중에 돼지고기 가격의 인하 요인이 20%를 조금 넘게 되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밀가루, 또 계란 가공품, 나프타,
요소수 이런 현재 물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 품목이 서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10개에 대해서 관세를 완전히 잠정적으로 철폐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추경안이 이제 제거가 됐는데, 근데 이 다른 쪽에서 민생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은 3조 원 규모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잖아요. 네.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세수가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이게 좀 상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목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53조 세수 흑자가 당초 예상액보다 훨씬 더 많은 흑자가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지금 세수 추계를 했지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53조가 그칠 것인가? 특히 최근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 세계 물류 공급망 등의 문제로 GDP 성장률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좀 덜 그칠 수가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관세를 안 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3조를 지원하면 결국 그게 세수 수입이 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도 안 그쳐서 이 재정에 적자가 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그 정부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가재정법상 한국은행으로서 차입을 하고 또는 적자 국채를 조달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또 하는 차입을 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추경을 안 할 수도 없었다. 손실보전금, 정부의 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지금부터 물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웬만하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풀려나간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가장 손쉽게 예상되는 방법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면 그 통화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면 서민 대중들 또 영끌에서 돈을 빌리고 있던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또 올해까지 현재 상황은 지금까지는 세금이 그런 대로 잘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의 펑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대목은 경기가 침체되느냐 아니면 견조세를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방역 상황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는 좀 덜할 것으로 예측은 되겠습니다. 좀 더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뭐 교육비, 통신비 등 이제 학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 또 있는데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작년도 아닌 재작년 수준으로 이제 환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어떻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 대학생들 젊을 때 학자금 때문에 빚을 얻게 되면 그 빚을 갚느라고 졸업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도 큰 타격을 받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도 정부가 이 학자금 운영 자금에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대출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산층 또는 그 이하 서민들의 학자금, 청년 세대들의 빚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또 하나 대목은 바로 부동산 관련 이 보유세인데요. 6월 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6월 1일이 보유세를 계산하는 산정 기준일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나 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월 1일자에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날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세금이 나가고 또 시세도 그날 기준에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공시가가
작년에 20% 가까이 오르고 네. 올해도 17% 이상 올랐습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지금 종부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세가 아주 크게 오르거든요. 예. 정부는 이에 따른 급격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히 1가구 1주택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예. 2000년 수준으로 2년 수준으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오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공시가를 내리면 되는데요. 공시가는 저게 조세특례법 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시가를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이를테면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예. 그러니까 그 현재 공시가에서 세금 과표로 잡는 금액을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올해 100%로 올리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75%로 내리면 결과적으로 공시가는 올라도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은 예.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2년 전과 비슷해진다. 예.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공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종부세나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밝혔고요. 내년 이후에는 결국은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엔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을 조정해서 보유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이런 이제 대책들을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서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도 잡고 침체된 경기도 좀 부양시키겠다는 목적을 띄웠는데, 근데 지금 추경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60조 원의 이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영향이 계속 공급망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악재들이 있는데 하반기 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가가 가장 걱정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물가가 우리 경제에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정책의 최우선 방점을 물가 안정에 잡자라고 거듭 다짐을 하고 정부가 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가 우리나라가 연간 억제 목표 이상적인 물가로 잡고 있는 게 2%인데 네. 지금 벌써 5%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평균이 5%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달간은 물가가 지금 5% 수준에 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이 실가계의 주거 지출 비용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실제 그 물가가 오른 것보다는 예. 통계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도 물가가 낮다고 해서 예.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8.3%인데 우리나라는 4.8%인데 사실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또 추경의 경우에 미국은 벌써 6개월 전에 추경을 다 끝내고 자금 지원 이 손실보상금 지원을 다 끝내서 지금 재정을 통한 통화 방출에 부담이 적은 데 반해서 우리는 지금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이제 추경을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보다도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가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 미국은 지금 벌써 물가가 최고치를 정점을 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달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조절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 안정기조로 다지는 그런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금리를 오린 지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또 물가를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수입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좀 지켜보니까 수입 품목 대부분이 특히 핵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소수 사태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변화하는 또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무역 강국입니다.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하고 또 거기서 흑자도 많이 내리는 아주 모범
무역 강국인데요. 예. 문제는 너무 이래 수출 수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입 물량에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도입해 오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에 골고루 수입을 해오는 다변화만 돼 있다면 한두 국가에 충격이 생겼을 때도 좀 피해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다시피 한두 나라가 어떤 문제가 버틀렉이 생겼을 때 특히 우리 집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의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분의 중국, 3입니다. 미국, 일본 빼면은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세계는 지금 나라의 숫자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너무 강대국하고만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정부든 기업이든 좀 줄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요소수라든지 특히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자원 보호주의 또 무역 보호주의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그 자기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입원을 여러 군데로 나눠야 되고요. 또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면 일부 제품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네.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산업 정책인데 정부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 대목을 지금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 부품 소재의 수입성 다변화를 위해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교역 국가와 산업 구조의 어떤 변혁을 꾀해야 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